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는지요? 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도란도란 나누는 시간이죠. 의학 상담과 더불어서요. 홍해걸쇼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이 좀 싸늘해져서 오늘은 조금 두꺼운 상의를 입고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겠죠. 일교차도 심하니까요. 아, 글쎄요. 저는 뭐 지난 주일도 여전히 뭐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탔어요. 오늘도 이제 뭐 아라뱃길로 해서 저기 인천까지 한 110km 자전거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부모님 모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청평에 왈츠와 닥터만이라고 하는 그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북한 강변이죠. 레스토랑에 이제 저는 자전거로 가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제 매니저가 모시고 와서 같이 그 점심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왜 물의 정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코스모스 꽃을 굉장히 아름답게 또 엄청나게 넓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한창 예쁩니다. 장관이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뭐 버스를 대절해서 뭐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하고 제 여동생하고 그 왜 이렇게 네 명이서 타는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운전해 갖고 강변 따라서 코스모스 구경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어, 그 어린애처럼 아무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 뵙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죠. 그 만으로 92살이신데 좀 치매기가 좀 있으시거든요. 약을 드시고 계시고. 그런데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식도 명료하고 또 대화에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그 엉뚱한 소리 안 하시고 그래서 뭐 제 동생도 그 치매 전문가인데 너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이제 이러고 계셨는데 최근에는 아주 그 토커티브하다 그러나요? 대화에 동참하고 훨씬 더 행복해 보이시고 그래서 뭐 자식된 입장에서 아주 저도 좋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놀라니까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운동하시고 뭐 먹는 거 똑같고 저희 어머니랑 그 65년 동안, 66년 동안 늘 뭐 일관되게 살아오시고 외부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한 2-3년, 2년이 채 안 됐군요. 아무튼 그 NMN을 열심히 하루에 3개씩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뭔가 원래 그게 이제 뭐 미국에서는 노화를 억제하는 용도로 많이들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아버지가 그 기력이 엄청 좋아지셨다. 뭐 그 얘기는 해드리고, 그래서 뭐 이게 또 뭐 행여나 뭐 특정 제품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또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제가 놀라서 여러분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글쎄요.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당신은 뭐 요새 왜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타느냐." 뭐 하루에 계속 뭐 100km 가까이 타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자전거를 타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깨달음도 얻고 근데 그냥 제가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론 이제 과로에 시달리고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 오는 커다란 스트레스를
저는 좀 비교적 덜 겪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논팽이로 사는 건 아닙니다. 이 비 온 뒤도 이게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 뭐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제 핸드폰으로도 매일 매출이 올라와요. 특히 저 집사람이 하는 에스더 포뮬라. 근데 이제 이런저런 뭐 신경 쓰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근데 어쨌거나 제가 그래도 활기 있게 폐수술 후에 살 수 있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는, 저는 제가 좀 자전거를 타고 전국의 산하를 많이 다니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자전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어쨌거나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 뭐 걷기가 되었건 뭐 러닝이 되었건 아니면 등산이 되었건 뭐 여행이 되었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지구라고 하는 큰 행성에 한 3차원적인 좌표에서 정지돼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가 능동적으로 어딘가를 이렇게 궤도를 그리고 다닌다는 거. 물론 이제 뭐 다리를 움직이겠죠. 아니면 자전거나 뭐. 근데 이게 여러분 의외로 중요하더라고요. 상당히 철학적으로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번뇌, 고민, 고통 또는 악, 뭐 선과 악, 악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뭐냐면 남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도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면 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결국은 약육강식입니다. 지금도 야생은 얼마나 잔인해요. 그냥 뭐 완전히 찢어 갈겨서 먹잖아요. 먹이가 되는 동물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전혀 걱정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자연의 세계에서는 잡아먹고, 거기에는 뭐 귀여운 새끼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나? 그냥 편안하게 자기 먹을 거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다른 개체의 생명을 해하면서 나의 안녕을 꾀하는 그런 세상이 됐는가 하는 원망이 있었는데,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동물의 탄생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냥 어떤 무기물 덩어리인 우주에서 진화가 되면서 뭐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거기에서 식물까지 좋고, 근데 식물에서 머물지 않고 동물이 나오잖아요. 동물은 차원이 다르죠. 세포 자체가 다릅니다. 세포 자체가. 유일한 이유는 움직일 수 있는 생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동물이 탄생을 한 거예요. 식물은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다닐 수 있는 생명체를 뭐 진화가 됐건 뭐가 됐건 만들어내기 위해서 단지 움직일 수 있다는 그 특성 하나를 위해서 동물이 탄생을 한 거고, 그 동물이 탄생하면서 이제 알다시피 초식동물, 육식동물 나오면서 이제 자기보다 힘이 약한 걸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 잡아먹는 걸 또 비난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그 육식동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학적으로 동물이라고 하는 건 식물하고 달리 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메타볼리즘, 대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초식, 식물만 먹어서는 생존에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종족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어쩔 수 없이 먹도록.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뭐냐면, 움직인다는 그 특성, 그거 하나를 갖기 위해서 오늘날 인간이 겪고 있는, 왜냐하면 그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도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서 뇌가 탄생한 거예요.
뭐 어디로 움직일지 봐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그걸 감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발달하게 된 거고, 이게 더 발달하면서 이제 인간처럼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게 되고 의식을 갖게 되고 판단을 하고 자유의지가 생기고, 이 모든 뿌리가 어떤 생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다 부수적으로 따라 붙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식물이 뭐 영혼이 필요할 것까지 있을까요? 근데 움직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보고 듣고 느끼고 반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리액션, 그러니까 뭔가 도망을 가든 뭐 싸우든 뭐 어디에 숨든, 아이고 참,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지닌 동물의 그 비루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놈이 더 생존에 유리하게 되면서 더 힘이 세고 더 빨리 달리고 발톱이나 뭐 맹수들이.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이 나오면서 사랑이라는 정말 그 진화에 역행하는, 약육강식에 역행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 싹 트면서 오히려 그런 그 이타적인 생각을 갖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더 생존에 유리한, 그게 또 문명에 적합한,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개똥처럼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다. 아이고 감당이 안 되네요. 아니, 그 결론은 뭐냐면 움직여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많이 움직이세요. 여러분이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냐? 누군가를 잡아먹게 만들고, 뭔가 생각하게 만들고, 뭔가 걱정하게 만들고, 온갖 그 인간이 겪는 대소사의 많은 것들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생물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생적으로 생긴 거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그렇게 많은 초식동물들의 그 생명을, 왜냐하면 걔네들도 잡아먹힐 때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 고통을 깡그리 뭉개면서까지 인간이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데, 그러려면은 우주의 의도대로 많이 움직이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그만큼 아무튼 제 얘기는 뭐 이렇게 자전거든 뭐든 많이 움직이니까 원래 인간의 DNA에 부합한 그 목적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고 더 에너지가 넘치고 더 행복해지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고 개똥철학이. 자, 서애숙님, 임마리아님, 홍영희님, 현주희님, 청계천 여름소나기님, 박혜수님, 네. 박혜수님은 남경이 난징이죠. 네, 중국에 계시는군요. 네, 한번 가면 뵈면 좋겠네요. 아직 못 가봤어요, 난징은. 자, 리상님, 그리고, 네, 설탕귀신님, 네, 리추엉님도, 화양연화님 10분 전에 오셨네요. 그래요. 프리지아님, 네, 고신대병원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이게 질문이 너무 많아서 또 확 빨리 올라가 버렸네. 그래도 인사는 좀 부탁 빨리 드릴게요. 코스모스 푸른보석, 네, 관절 영양제 두통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스타리 실버님, 서하항, 일홈님, 고한철, 준, 청계천 여름소나기, 희망, 프린세스 줄리님, 네, 이름 또 바뀌셨네요. 산너머, 박선희, 잘 먹고 잘 자기, 김경희, 김규혁, 경기도 에듀케이션님, 리리유님, 고한철님, 티파니에서 아침을, 게이코 하나모리, NCJ 리상님, 은희, 리호비님, 네, 머리에서 쎄한 소리, 네, 네, 저라면 그냥 무시하고, 네, 그게 좀 신경이 예민하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점점 심해진다. 강도나 빈도가. 그럴 때만 한번 이비인후과를 가보세요. 많이 심할 때 이제 뭐 항불안제 드시고요. 로토스님, 티파니에서 아침을님,
아, 양평? 네, 양평이 아니고 이제 양평은 북한강 저 동쪽이잖아요. 서쪽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행정구역이 청평이라고 해야겠죠. 네. 박현추님, 네, 지훈님, 잘 먹고 잘 자기님이 근처에 계시는군요. KK님, 김진경, 별이 빛나, 고운사랑, 박선희님 아까 인사드렸죠. 아델레이드님, 그리고 정현남, 차오견, 오드리 헵번, 네, 위즈님, 카공님, 타펠 거주지로서 장단점? 아, 요새 뭐 다 심기가 불편하실 텐데 제가 좀 죄송하네요. 그러니까 요즘 가장 핫 이슈는 부동산이죠. 뭐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집값이 또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억장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또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잡기 위해서 세금 또 얘기 나오니까 보유세, 또 집 가진 사람은 또 불만이 많고, 그래 커뮤니티가 뭐 서로 의견이 다 다르고, 참 저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너무 가수요를 일으키는 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집을 사면 거기서 이제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적어도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하나 사면 뭐 15년, 20년 뭐 살다가 살기 위해서 이제 옮겨가고 뭐.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계속 신축을 옮겨 다니면서 그 유행 따라 그러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뭐 그것도 나쁘게 볼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가 그동안에 뭐 다른 데서 돈을 버는 게 다 어려워졌지요. 뭐 주식도 최근에야 조금 화랑이지만 옛날에 국장 엉망이었고, 뭐 옛날엔 돈 벌면 땅 산다 그랬는데 요새 땅 사면은 뭐 옛날처럼 뭐 세금만 많이 맞고, 또 건물도 이제 돈 모아서 건물 산다. 요즘 뭐 임대 하나도 안 되고 건물값도 계속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증식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아파트다 보니까 그걸로만 돈이 몰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가수요가 붙게 되고 필요 이상 막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덩달아 아파트도 오르고, 그러니까 또 영끌족 생기고, 그걸 또 손 놓고 지켜보던 분들은 하다가 아니 나 월급 쥐꼬리만큼 올라가는데 집값이 막 뛰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가수요를 일으키는 뭐 그런 걸 이제 투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뭐 공동체로 좁은 땅에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것도 조금 걱정스러워요. 저는 뭐 보유세를 낼 용의가 있어요. 뭐 나라가 어렵다면 세금 더 내야죠 뭐. 근데 이제 이거가 전가의 보도처럼 막 휘둘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어쨌거나 그냥 집 한 채만 하고 20, 30년 갖고 있는 노 교수님들도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투기한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집값이 올라선 반가운데 본인들로서야 늘 살던 집인데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세금이 왕창 올라가면 집 팔고 나가야 되니까 좀 억울하죠. 이게 아무튼 복잡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금을 이렇게 올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늘 드린 얘기입니다만은 세율이 OECD 가장 높은 구간에 들어가요.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보유세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보유세는 없지만 뭐 상속 증여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아니면 뭐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각종 법인에 부과하는 대주주에 대한 할증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치면 OECD 가운데 최상위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없으니까 내야 된다. 그러면 상속 증여세나 뭐 양도세나 뭐 그런 걸 줄여주든지 이런 밸런스를 좀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세금만 올리는 건 그거는 가장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정치예요. 그리고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사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위근호가 떠난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대 추구만 하고 갑질만 하는 나쁜 부자들은 도태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쪽은. 근데 이제 사회 개혁에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부를 만들고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그런 부자들이 다 도망가게 만들면 이 나라는 텅텅 비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면.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하고 세금도 내고 아니면 소비라도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겁을 주고 막 나쁜 놈 취급하고 그리고 무서워서 움츠리면은 돈을 안 쓰면 그들이 돈을 안 쓰면 여기 미장원이나 음식점이나 옷가게나 이런 데가 다 망하는 겁니다. 아니 나 그런 얘기 또 자 여기까지만. 네. 무슨 얘기하다 내 카공님이 타펠도 사람 사는 사회 똑같아. 장점은 보안이 좋고 주차가 편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이제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평형이 많이 좁죠. 방 하나가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딱 환기가 딱 고층이니까 문을 못 여니까 답답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루알라 러브님, 리리우님, BJ킴님, 네, 희망하늘님, 네, NM에는 저는 뭔가 좀 느낌이 있어. 네, 네. 요 3182님, 네. 초코쿠키님, SSC님, 조성예님, 고미자님, 네, NMN의 주성분이라고 하는 비타민 B의 비타민 B를 재료라기보다 아무튼 대사물질이죠. 네, 미국에서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푸드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엘빅님, 자운영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바다나나님, 임마리아님. 네, 자전거를 타면 무릎이 망가진다. 그건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그거는 잘못 타서 그렇습니다. 자전거는 무릎에 제일 좋은 운동이죠. 등산은 총량제 말이 일리가 있죠. 쿵쿵 이런 건 안 좋아요. 근데 자전거는 360도 일정하게 힘이 가해지잖아요, 무릎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장을 낮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기어비를 조정하지 않아갖고 빡빡하게 운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오히려 무릎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제가 정말 개런티하는 자전거는 무릎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오영도님, 네,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검진 잘하셨구나. 아이고 허리가 불편하셔서 그래도 잘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DH님, 윤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강윤정님, DH님이 제 개통철학 오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고 반대급부로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을 출현시키기 위해서 약육강식에서 비롯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효율성 있는 에너지를 먹기 위해서 이제 약육강식이 시작된 건데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고통받는 모든 악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냥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 방송 듣고 있나요? 네. 로키 삼백님, 은하수님, 오드리 햇버님, 셜리킴님, 네, 유저 제이씨님 맞습니다. 한영희님, 네, 사라영님, 이숙희, 고한철님, 이영숙님, 2년째. 야, 그러면은, 네, 보통 2년, 3년. 그때는 할 수 없이 아무튼 제너럴 컨디션을 잘 유지하면 알러지가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심해질 때마다 먹는 약.
윤정님, 제주가 아니고 서울입니다. 정춘님, 댄싱 카페인 좋지요. 네, 진돗개 범순이님도. 푸른보성님, 1년에 한 번 어쩔 수 없이 질병을 추적하기 위해서 찍는 건 스틸록스 반알과 파킨슨병 저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클라라님,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간의 차이가 큰 거는 참 걱정이에요. 근데 그것도 순리대로 풀어야 돼요. 순리대로 푼다는 얘기는 잘하는 녀석이 잘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달러도 벌고 논문도 쓰게 우리 땅에서 하게 해서 분배 문제로 아무튼 조금씩 가야 되는데 잘하는 놈을 그냥 너씨 왜 혼자 잘 나가 확 그냥 뭐 다수결이나 뭐 그런 거로 눌러갖고 다 내쫓으면 지방은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님, 종아리 쥐나는 것, 네, 저것도 저라면 종합 비타민제를 좀 많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두세 알씩. 이게 그 비타민 밸런스가 무너져도 이 말초 신경이 과민해질 수 있고 뭐 쥐가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남 아파트 폭등은 본질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돈이 갈 데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고, 또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적인 가수요가 붙고, 보유세도 당연히 관여합니다마는 대신 거래세는 낮춘다라든지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희님, 네, 탐욕을 조절해야 한다. 공감합니다. 꿀벌이님, 간유리 음영, 부분고형, 어렵네. 예, 이춘택 교수님 말 듣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도 돼요. 저도 님보다 훨씬 컸는데 제가 3, 4년 기다렸잖아요. 1.5cm에서 기다렸거든요. 저는 1.9cm 될 때까지.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프린스 줄리님 말씀대로 미국 뉴욕은 아파트 한 채가 2, 3천억씩 하거든요. 한 채가. 1,000억도 아니고 2천억, 3천억 하는 것도 생겼어요. 그래도 뭐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은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게 하나 올라가면 옆에 것도 다 올라가니까 이게 참 하여간. 돌림이 언니님, 저달님, 정현수님, 김정님, 아까 말씀드렸죠. 은영님. 네, 아이고,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TNS 포레버님은 아틀란타 참, 저도 두세 번 가봤습니다만은, 거기 그 공원 이름 뭐죠? 유명한 공원. 거기서 옛날에 그 교향곡, 그 미국은 크게 좋더라고요. 그 아마 아틀란타의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같은데, 그분들이 그 잔디밭에서 차이콥스키 교향곡 2번인가? 그 연주할 때 저도 같이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우리나라도 그 뭐 KBS 교향악단, 뭐 서울시향 이런 분들이 그 좀 너무 고상한 분들을 위한 그런 어려운 클래식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런 클래식 공연도 좀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정님, 글루타치온은 언제 먹어도 좋습니다. 네, MSM은 내성이나 부작용이 없습니다. 후드니까. 장완희님. 스탠리 파크는 밴쿠버였지. 어디들 아틀란타 공원 이름이, 그래, 좀 갑자기. 구아나사는 스테로이드 써야 돼요. 빨리 써야 합니다. 이현정님. 올 때 빨리 쓰면 시간당 1시간만 늦어도 이게 회복의 차이가 나니까 빨리. 어스카이님이 세시봉, 네, 보세요. 네, 피드몬트 파크네요. 카공님. 네, 맞아요. 피드몬트. 또 되게 좋았어요. 공원에서.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제 개똥 철학, 제가 여러분께 말씀 좀 드렸고요. 햇살님은 서초의 살, 햇살님. 네, 안과 선생님은 언제 나오나요? 달사랑님. 저희 B&D가 주간 그 편성표도 올리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안과 선생님이 그래도 일주일에
몇 분은 꼭 나오시니까 그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정골님, 멜라토닌 매일 밤 장기 복용 괜찮은 게 아니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이덕철 노화 전문가 세브란스 주임 교수님도 저하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비타민 C보다도 항산화, 항노화 작용이 10배, 20배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불면 뭐 이런 걸 떠나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게 식품이니까, 푸드니까 뭐 내성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경희님 감사하고요. 정규용님, 부정맥은 9할은 괜찮습니다. 나머지 1할이 약을 먹거나 뭘 박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뭐 우리 여기 노태우 선생님이나 남기병, 제 대학 동기인 오세일, 뭐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 많잖아요.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러니까 준비했다기보다 일주일 동안 제가 지내면서 이제 뭐 뉴스나 커뮤니티 보다가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야겠다 싶은 거 이제 고르는 거잖아요. 참 그 얘기 하나 해야겠다. 제가 며칠 전에 선글라스가 있는데 선글라스가 이 끝이 여기가 이렇게 쑥 빠지더라고요. 자꾸 넣다 뺐다 하다 보니까 쑥 빠져갖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선글라스 벗을 일이 있을 때 꼭지가 툭 떨어지고 되게 불편해갖고 그거를 이제 제 매니저 통해서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인근 안경점에 좀 그걸 본드로 붙이면 될 것 같아갖고요. 부탁을 했는데 제 매니저가 와서 하는 말이 안경점에서 이거는 본드로 못 붙이고 뭐 본드로 붙여도 금방 빠진다. 결국은 테를 갈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망하다가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 쿠팡에 보니까 본드가 있더라고요. 뭐 강력 접착 본드 뭐 해갖고 그걸 제가 뭐 샀어요. 얼마 안 해요. 뭐 3, 4천 원밖에 안 해요. 그래갖고 그걸로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살살 발라갖고 딱 꼈는데 웬걸 딱딱하게 고정해서 안 떨어져. 지 힘으로 잡아 당겨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죠? 왜 그 안경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게 뻔히 고치는 손쉬운 수단이 있는데 아마도 그게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그렇게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작은 걸로 인연을 만들고 좋은 인상을 주고 단골로 만들고 그 단골이 다른 손님, 다른 지인들에게 추천을 하고 이렇게 번창해 가는 건데 작은 인연을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그런가 하면 제 자전거 얘기도 하나 할게요. 이것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란트가 좀 펑크가 바람이 새더라고요. 조금씩 이렇게 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자전거도 거기서 2대인가 산대예요. 삼천리 자전거. 제가 뭐 자전거 생활 시작할 때 나이든 이제 아저씨가 하는 분인데 근데 갔는데 되게 불친절하더라고요. 왔는데 본둥만둥 뭐 자전거 이렇게 끌고 들어가니까 그거 수리할 거예요. 저를 밖으로 빼라 그러고. 물론 이제 저를 알아보지 못했겠죠. 뭐 저는 이제 다닐 때는 다 뭐 뒤집어 쓰고 다니니까 어쨌거나 알아보든 안 알아보든 그래갖고 이게 바람이 셉니다. 그랬더니 아무튼 관심이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게 공임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면 제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라도 더 드릴 테니 좀 잘 봐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왜 불친절한 거예요 도대체. 응?
이유가 뭐고 뭐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분도 참 딱한 거야. 그래갖고 그분도 단골을 잃은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뭐 공이 싸고 뭐 하더라도 거기 이렇게 자주 온 사람이고 동네에서 온 사람은 뻔한데 그러면 그거를 좀 성의껏 고쳐주려고 애를 쓰고 근데 그게 뭐 돈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날따라 그 아저씨가 뭐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제가 딴 데 가서 고쳤거든요. 딴 데 가서 고쳤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면은 이 세상 인연이라고 하는 게 당장 눈앞에 뭐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자기한테 큰 그게 안 되고 번거롭기만 하면 그 무관심하고 불친절하고 그런 걸 보고 제가 아주 많이 답답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러분 제가 이게 오늘 정말 오늘 제가 뭐죠? 이 개똥 철학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오늘 그 하나 볼까요? 자,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게 뭔가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거는 오늘자인가 나온 뉴스인데요. 카이스트 교수 149명에게 중국에서 연봉 4억 조건의 영입 메일이 왔다. 주택이나 학자금 지급 조건도 왔다. 이거 참,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뭐 그렇다고 저는 중국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의 라이벌이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서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쪽은 제조업 경쟁력이 이미 망가져갖고 지금 중국이죠. 중국과 우리나라의 일대 결전이죠. 뭐 살 떨리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기술이 뒤처졌을 때, 이거 제가 직접 들었네요. 뭐 이름을 얘기해도 돼요. 삼성전자의 부회장을 지낸 최도석 회장님,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삼성에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서 퇴직한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대를 한대요. 뭐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뭐 히다치나 뭐 NEC나 뭐 파나소닉이나 뭐 이런 전자 회사들이 있잖아요. 은퇴한 회사에서 나온 그분들을 이제 한국에 모시고 와서 극진히 대접을 한대요. 뭐 이렇게 서울에 좋은 데도 구경시켜주고 뭐 처음부터 뭐 기술 내놓으란 얘기는 안 하죠. 그러면 안 오지.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요. 이렇게 취하면 그때 숙제, 이제 뭐 반도체를 뭐 하든 뭘 하든 가전을 하든 뭐 조립을 하든 뭐 애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초기니까 뭐가 잘 안 된다. 슬쩍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 기술자 기분이 좋으니까 뭐 그거 말이야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탁 한마디 던진대요. 뭐 사람인 이상.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사람이 화장실 가는 척하고 가서 거기서 종이에 받아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아갖고 오늘날 삼성전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대생들 뽑아갖고 어디 중국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주고 보낸대요. 전지 훈련을. 뭐 휴대폰이든 뭐 반도체든 뭐 미션을 주면 월화수목 금금금 밤새도록 그것만 연구한대요. 아무튼 한 달, 두 달 합숙을 하면서. 그래갖고 일본을 따라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게 지금 저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걸 먼저 올린 이유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거는 산업 경쟁력이 바탕이에요. 그거 아니고서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석유가 나옵니까?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로 달러를 벌어서 그걸로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뭐 이 옆집에 뭐 머리하는 분도 이 옆집에 뭐 화장품 파는 분도 이 옆집에 설렁탕 집 주인도 이 옆집에 여관집 주인도 결국은 다 삼성이나 현대가 버는 돈이 태양에너지예요. 그게 돌고 돌아갔고 국가 경제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큰일이에요. 가뜩이나 공대 안 가는데 카이스트라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 두뇌들이 몰려 있고 근데 보면은 연봉 4억이 크다면 크지만 우리나라가 저런 인재들에게 몇 억 좀 더 베풀 여유가 없나 하는 안타까움도 들어요. 애국심에만 호소할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교수들에게 너 나가지 마. 애국심이 있어야지. 그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아무튼 산업 스파이도 잡아야 되지만 이 국제 간의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데 우리가 뭐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만 이렇게 기술이 유출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제에 제가 늘 드린 얘기인데 저는 협중은 절대 반대예요. 그러면 안 되죠. 사이좋게. 그러나 이제 호혜 평등의 원칙, 뭐 의료보험을 주든 혜택을 아니면 뭐 투표권을 주든 아니면 뭐 비자를 뭐 면제를 하든 뭐든 간에 우리가 그들에게 주면 그들도 우리에게 주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는데 왜 중국 앞에만 가면 저렇게 약해지는가? 좀 개탄스러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요것도 하나. 아유, 참. 권혁빈 씨라고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분이 스마일게이트라고 게임 회사를 창업해서 뭐 재산이, 주식 재산이 8조 원이래요. 근데 그 사모님과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보통 사모님이 아니고 창업을 적극 도운 분이라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오히려 최태원 노소영보다도 더 큰 소송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저걸 반으로 나누면 이제 4조 원을 부인이 갖는 거죠. 야.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혼할 때 그 재산 분할은 그 어쨌거나 이제 돈이 생긴 건데 그 부인 입장에서는 4조란 돈이 만약 성공한다면 저 4조는요 세금이 빵원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우리나라는 보면 또 그 이혼을 좀 부추긴다고 하나 아무튼 뭐 그런 면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저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사회 세태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10년인가가 지나면은 유책, 무책과 관련 없이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많이 이제 분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일리가 뭐 배경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얼마 전에 뉴스인가 뭐 어디 추정 60분 보니까 뭐 국회의원도 지냈고 대학 총장 했던 어떤 분의 사모님이 KBS 카메라 앞에서 자기 남편을 엄청 비난하대요. 뭐 공공을 횡령하고 뭐 나쁜 놈이야. 확 핏대 올리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혼을 작심하지 않고는 그런 행동할 수가 없죠. 아이고 아무튼 참 서글픈 세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혼전계약서 그 영어로 뭐더라 이터널 아이고 참 아무튼 네 그거가 이제 필수라잖아요. 근데 아무튼 어쨌거나 이게 서글픕니다. 아무튼 재산 문제를 떠나서 그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상호 재산이니까 째째하게 굴면 안 되죠. 돈에 째째하다는 건 애정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그 저 세 개의 재판이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일부러 나쁜 짓을 해서 바람을 피운다라든지
그래갖고 그냥 이혼을 해버리고 재산을 반을 가져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참 너무나 서글픕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또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재산을 유지하고 뭐 하는데 기여한 건 맞으니까. 뭐. 근데 이번에 그 최태원 씨하고 노소영 씨는 대법원 판결 보면은 노소영 씨한테 많이 불리하게 난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위자료는 뭐 의미가 없죠. 맞아요. 네, 윈대 조스님 때문에. 아이고, 네, 프리넛, 네, 프리넛이라고 그러죠. 혼전계약서. 우리나라는 그게 인정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또 다음 슬라이드 보고 여러분 아무쪼록 배우자하고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제가 이렇게 남는 건 뭐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해도 우리 부모님 보면은 그 65년 결혼하셔서 이제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딱 60년 됐구나 올해. 아유 만으로 60주년 저희 삼형제 낳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참 사랑해요. 지금도 뭐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 그 넬라 판타지아 원어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아무튼 우리 아버지 그냥 아이고 그러게. 네. 자, 저거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요. 그 어느 커뮤니티에서 보다가 제가 하도 기가 차갖고 갖고 왔는데 괴물 탄생입니다. 괴물 탄생. 요거 여러분과 함께 웃자고 올렸습니다. 웃자고. 어떤 남자분인데 저분이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 그 등산 기록을 갖고 온 거예요. 저기 보면 소요 시간이 15시간. 저분 보니까 해가 뜨기 전에 새벽 4시인가 뭐부터 설악산에 갔더라고요. 5세 코스로 대청봉을 올라간 거예요. 5세 코스로 대청봉 올라가는 게 등산 코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코스 중 하나거든요.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아주 잘 타는 사람도 올라가는데 한 6시간 걸리고 보통은 8시간. 근데 이분은 그게 해발 1700 몇 미터예요. 엄청 높아요. 설악산에서 제일 높은 데니까. 근데 1700m 저 대청봉을 새벽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와! 하루에 3번을 올라간 거예요. 야, 진짜. 그래갖고 댓글 보면 이 사람 미치지 않았냐? 괴물이다. 뭐 이러고 난리인데. 아무튼 참. 너무 참 웃깁니다. 15시간을, 그죠? 야, 획득고도가 4150m. 그러니까 4150m면은 거의 롯데월드 같은 거가, 롯데월드가 한 200m 되나요? 그거 한 10개 이상, 10개가 뭐야? 한 20개를 쉬지 않고 올라간 거네. 야,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그래갖고 실제로 자기가 거짓말 아니라고 저 고독의 그래프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대청봉을 1800m 가까운 산을 3개를 타네요.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산타기에 좋은 계절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단풍이 지금 절정인가요? 예. 아무쪼록 많이들 다니십시오. 네. 근데 아무튼 참 대단한 분이 있네. 저 대청봉을 하루에 3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괴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보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챗 GPT를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아파트를 1380층 높이, 아파트 1380층을 올라가는 거래요. 그래갖고 이거는 정말 극강의 페이스고 차원이 다른 슈퍼맨이다. 뭐 이렇게 막 극찬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네. 요것도 하나. 아이고. 뭐 저 실명이 나오긴 했는데 뭐 다 나온 얘기니까. 아니 저분도 뭐 어쨌거나 좀 이름 알려지고 얼굴 알려지고 홍보대사도 하고 아나운서도 하고 가수도 하고 그런 분이었대요. 근데 10대 자녀를 잔인하게 죽였다네요. 막 강목으로 때리고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붓고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다. 안 되겠다. 빨리 넘기자.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런가 하면 요것도 지난주에 나온 소식인데 망고라는 유명 그 의류 브랜드 이것도 뭐 재산이 몇 조 아주 글로벌한 기업의 창업자인데 스페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몇 달 전에 등산하다 떨어져 죽었다라는 외신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두고 등산하다 죽어서 억울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그 자기 장남이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다. 야, 여러분 이게 아니 이렇게 앞에 뉴스는 부모가 딸을 죽이고 지금 이 뉴스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게 세상이 이게 왜 이렇습니까? 진짜 개탄스럽네요. 개탄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세상이 이제 물질주의고 또 SNS, 휴대폰, 인공지능 점점 이제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드는 시대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쾌락을 탐하는 뭐 이런 시대는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인륜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양심, 의무 이런 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를 보면서 저도 그 자식을 잘 가르쳐야겠고, 물론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제 30 다 됐으니까 한 놈은 장가가고. 근데 아무튼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다른 가족이 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그 돈이 얼마나 그 무섭냐면은 자식들 가운데도 그냥 부모가 돈으로 보인다는 애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가진 자들은 저 부모가 빨리 죽어야 저게 돈이 내 돈인데. 그런가 하면 부모는 부모대로 내가 돈을 빨리 주면 저놈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 몰라라 하겠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쥐고. 그래갖고 제가 아는 뭐 그룹 뭐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거기는 그 창업자가 죽을 때까지 재산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대요. 끝까지 충성을 받았다는 거죠. 며느리들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들만 4명인데. 그래갖고 뭐 어느 날 그 노망에 시달리는 부모가 이제 둘째 아들을 편애하는 것 같으면 그 회사의 뭐 자판기까지 둘째 아들을 미는 그 사람들로 쫙 라인이 바뀌고 셋째 아들을 미는 것 같으면 어느 날 또 셋째 아들이 미는 사람들이 뭐 승진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회사도 정신이 없는 거야. 이 1, 2, 3, 4 가운데 누구 눈치를 봐야 될지 아무튼. 아이고 그게 참 돈이 야속합니다. 그러니까 저 장남도 뭐 결국은 아버지를 저렇게 등산이라는 게요. 사실은 여러분도 가봐서 알겠지만 조금 험한 산, 뭐 어디 멀리 갈 거 없어요. 북한산만 가도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예사예요. 여러 명 가도 마찬가지로 확 밀어버리면 그냥 뭐 절벽에 떨어져 죽는데 그래 미끄러져 죽었다 하면 그만이지 뭐. 참 겁나죠. 옛날에 북한산에 검사 한 분이 암벽 등반하다가 떨어져 죽었거든요. 베테랑인데 근데 석연치 않게 로프가 풀려서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 앞에 같은 그 등반조에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했죠. 고의로 한 거 아니냐. 근데 결국 뭐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뭐. 그러니까 이건 좀 무서운 얘기인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생명을 의지해야 하는 뭐 로프줄이 되었건 뭐 바다에 나가든 뭘 하든 간에 참 무서운 세상이죠. 이제 뭐 부모 자식도 못 믿고 자꾸 얘기가 또 딴 데로 새네. 얼마 전에 제주도의 그 서귀포의 그 산간도로에서 거기 막 고가도로가 한 4, 50m 굉장히 높은 무서운 데 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중산간도로. 거기에서 젊은 여자가 떨어져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내연남하고 자기 딸하고 갔다가 딸 사진 찍어준다고 하면서 밀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의심을 한대요. 또 뭐 그것도 증거가 없으니까. 엄마가 또 딸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또 엄청 많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다 키운 딸을 밀어서 죽입니까? 진짜 돈이 원수입니다. 진짜 돈이 원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참 자식을 참 잘 키워야 하고. 생존다리님 오랜만에 가족들이 난리가 났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유류분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이제 가족들 안 주고 막판에 눈이 휙 돌아갖고 엉뚱한데 예컨대 바람핀 여자한테 돈을 왕창 준다라든지 이건 좀 억울하죠, 가족 입장에서. 그래서 유류분이라는 게 생겼는데, 근데 저는 그 유류분도 지금은 좀 그래. 생전에 부모한테 망나니 같은 놈도 받아야 될 돈의 절반은 줘야 되니까, 불효막심한 놈도. 아무튼 돈이 원수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박한상이라고 있죠. 이름도 기억나네. 옛날에 한 20, 30년 됐죠. 한약상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이 이제 부부가 죽었잖아요. 아들을 유학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쾌락 생활을 하면서 돈을 물쓰듯이 쓰다가 이제 부모한테 혼나니까 부모를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불태운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서 사형 선고받았는데 아직도 교도소에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자. 네. 요것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여기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저분이 이제 현대차의 품질 관리 부장인가 임원인데, 현대차의 세타 엔진인가 수출하는 차에 엔진에 결함이 있는데 회사가 쉬쉬하니까 이거를 내부 고발을 한 거죠. 언론에 공개를 하고. 그래갖고 지금도 MBC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이제 칭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왜 또 최근에 뉴스에 나왔냐? 이분이 이게 참 저도 이거를 변호사하고 이제 같이 미국 도로교통국인가 거기에다 제보를 했대요. 근데 거기는 규칙이 공익적으로 제보를 해갖고 미국 정부나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의 최대 20%까지인가를 포상금을 준대요. 뭐 이걸 알고 당연히 했겠죠, 이분이. 근데 그 포상금이 무려 290억인가? 왜냐하면 이게 현대차가 리콜하고 또 배상금으로 몇 천억을 내고 또 리콜까지 뭐 몇십만 대 하니까 회사가 아마 그 치른 손해가 뭐 조를 넘어갈 거예요. 아무튼. 회사 입장에서는 저분이 굉장히 밉겠지. 근데 갑자기 이제 이분한테 미국 정부로부터 세금을 뭐 200 몇십억을 받았으니까 소득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내라 해서 95억을 내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억울하다 하고 이제 언론에 이제 뉴스로 나온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아무튼 이 돈이 뭔지.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의로운 일을 했는데 세금을 또 부과하는 건 잘못됐다. 무슨 말이냐.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야 한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 내야죠. 복권도 다 내고 다 내는데. 다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래 이 내부 고발이라는 취지가 정말 나쁜, 구조적으로 나쁜 놈들, 지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걸 딱 감추고 이걸 용기 있게 폭로하고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고 칭찬하고 우리가 격려해야 하는데 근데 이게 금전이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단 말이에요. 금전이. 어쨌거나 저분은 뭐 몇백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저분도 현대차에서 몇십 년을 일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일단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좀 노력은 하셨겠죠. 예. 잘 모르겠네요. 이제 만일 이제 어떤 상황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심각한 악이 아닌데 뭐 회사라는 게 조직이 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뭐 뭐든 간에 언론에 나오거나 나오면 안 될 일들이야 뭐 보면 생기죠.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이 있고 돈이 오고 가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일일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그걸로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게 또 남발된다면 그게 또 옳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분 사례를 보니까 옛날에 제가 중앙일보 기자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방주재 기자예요. 지방주재.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분은 맨날 회사에서 혼나. 너는 그 딴 신문은 특종도 하고 지방에서 기사도 많이 쓰는데 맨날 술 먹고 놀고 뭐 하냐. 뭐 이렇게 좀 일 못하는 기자로 유명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특종을 한 거예요. 어떤 특종을 했냐면 뭐 지방의 어디에서 엽사들 동원해서 밀렵을 뭐 몇십 명이 하다 뭐 했다. 뭐 동물을 뭐 불법으로 포획을 하고 뭐 하는 일당들이 뭐 잡혔다. 뭐 해가지고 그게 특종을 하고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웬일로 이런 특종을 했나 하고 이제 의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누나의 남편이 그 엽사, 거기서 총 쏘는 그 나쁜 짓을 했대요, 불법으로. 그거를 어디 가족 모임에서 들은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특종을 하기 위해서 경찰에 고발하고 그걸 기사로 쓴 거죠. 그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을까? 참 어렵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가 하면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저 또 모 재벌 그룹도 뭐 형제간에 싸움 나갔고 뭐 미국의 하버드까지 나왔는데 뭐 형하고 싸워갖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회사 내부 기밀을 언론에 터뜨리고 해서 난리가 났죠. 나중에 아버지 암 걸려 죽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뭐. 아니 저는
마피아적인 의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없어요. 의리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공공선을 추구해야죠. 내가 어떤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남이가 뭐 봐주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안 해야 돼요. 가능하면. 그래야 선진국이에요. 저 아주 싫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가족 또는 동료, 직장 안에서 네, 생존 달인님이 내부 고발은 환영을 못 받는다. 그러니 조직 비리와 부정이 근절되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 내부 고발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마피아적인 의리로 가면 안 되지만 근데 꼭 그랬어야만 하는가? 나중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규모의 일을 하다 보면 아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공감을 좀 하실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저런 소식이 있었는데 저는 세금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뭐 저분은 좋겠네요. 내부 고발로 뭐 칭찬도 받고 돈도 많이 받고. 자, 다음 슬라이드 가죠. 네. 자, 이제 의학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의학 얘기. 자, 요게 이제 외신에 나온 기사인데, 걷기, 우리 많이 걷잖아요. 근데 우리가 걸을 때 중요한 건 조금씩 자주 걷는 것보다 한꺼번에라도 많이 걷는 게 좋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30분씩 뭐 일주일에 뭐 4번, 5번 걷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만 걷더라도 한 서너 시간 오래 이렇게 좀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건강에 좋은 건요.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보다. 좋은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건. 운동이든 뭐든 확실하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 문지방을 넘어서게 해주는 게 그래야만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걷는 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체지방이 문제인데 지방까지 태우려면 우리가 처음에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이 가장 마지막에 분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뱃살도 빼고 뭐 하려면 좀 길게 좀 운동을 해주자 뭐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 이 연구에 따르면은 1시간, 2시간 뭐 심지어는 뭐 3시간, 4시간 다다익선으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걸을 때 좀 많이 걸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횟수보다 한 번 걸을 때 총량이 중요하다. 오늘도 이제 집사람하고 걸을 때 이제 저는 일부러 계단을 선택해서 많이 걸었어요. 같은 그 거리라도 계단을 걸으면 근육의 운동 강도가 확 올라가니까. 네, 상충된다기보다는요, 백 화이트님 하루에 7,000보 걸으려면은 제법 걸어야죠. 네. 30분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걸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 1시간이면 좋고 최소한 아니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충분히 걸으세요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달레이드님이 미안합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것도 이제 소아내분비학 학회에서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학부모들 2,000명 대상으로 학회가 참 돈을 써서 저런 조사를 했네요. 우리나라 부모의 30%가 자녀에게 키를 크게 하라고 이런저런 뭘 준다. 뭐 영양제든 주사든 뭘 준다. 야, 저도 30%나 될 줄은 몰랐어요. 많이 주네요.
근데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들은 180, 딸은 167cm를 원한다. 이것도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언감생심 저런 거 꿈이나 꿨어요. 그냥 그저 끼니나 때우면 다행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필수적인 건 다 이제 뭐 모든 국민들이 다 고루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높은 레벨의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남자아이들의 키가 평균이 170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여자는 160이 안 되죠. 평균이 아직도. 근데 아무튼 다 저걸 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키는요 잘 아시죠? 유전이 큽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건 성장 호르몬 주사죠. 근데 이 녀석은 매일 밤에 배에다 찔러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몇 년을 찔러야 돼요. 그것도 이제 뭐 10살 채 되기 전에 어린아이들부터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크고 무엇보다도 이게 효과가 그렇게 보장이 안 돼요. 요즘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약회사의 간접적인 푸시가 크다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만 유별나요. 성장 호르몬 유일하게 우리나라 많이 맞아요. 저기 호르몬 결핍 아동 100에 한두 명 있는 걔네들한테만 쓰는 건데 요즘은 저걸 그렇게 많이 놓는다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밤에 좀 잘 재우고 밤에 자는 게 중요해요. 성장 호르몬이 밤에 푹 나와야 되니까. 그다음에 칼슘, 단백질 그 두 개죠. 뼈라고 하는 게 원료가 칼슘과 단백질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칼슘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게 잘 이렇게 뭉개져서 뼈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효소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D니까 햇볕에 쪼이든 비타민 D를 영양제로 먹던 요런 거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검증된. 잠을 잘 자게 하고 그다음에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요 세 개죠. 요거는 검증된 증거가 확실한 요런 정도지 주사까지 가고 심지어는 요새는 영양제도 있는데 근데 영양제는 저는 크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효과가 그렇게 비용 대비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고. 근데 키가 아무튼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요즘은 아이들이 외모를 그렇게 많이 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되고 싶어 하는 게 연예인이라면서요. 저는 연예인들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연예인들 거품도 많고, 막상 또 속을 들여다보면 애환도 많고, 속빈 강정도 크고, 아무튼 저런 세태는 좀 저는 걱정이 드네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참 말이 쉽지가 않아. 저도 아이들이 키가 크면 좋죠. 근데 방법은 그거란 말입니다. 잘 재우고 잘 먹이고 요거 나머지는 근거가 약하다. 이렇게 잘나가고 뼈 눌리고 그런 거는 진짜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하고 정말 참 껍데기를 추구하는 세태가 좀 저는 안타깝네요.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세대에는 이제 좀 이따 장기려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옛날 세대에는 그래도 뭔가 쾌락, 물질 이외 물론 그때도 위선적이고 그런 건 있었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노골적이야. 체면이고 위신이고 없어. 그냥 대놓고 그냥 예쁘고 키 크고 돈 많이 벌고 그냥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이 제일 중요해.
너희들이 희생해. 뭐 참고 견디고 그런 건 개나 줘. 뭐 이런 거. 아이고 참.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요 오늘자 나온 거죠. 요것도 외신인데요. 그 TV를 켜놓고 잠들면 심장병 위험률이 56% 올라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눈꺼풀 있죠? 이 빛은요. 인공조명은 특히 이 눈꺼풀을 뚫고서도 들어옵니다.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눈꺼풀 뚫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면의학자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밤에는 가능하면 깜깜하게 해라. 심지어는 가로등 불빛도 들어오지 않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물며 TV를 켜놓고 자는 건 이거 안 좋은 거죠. 가능하면 깜깜하게 하고 자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레이주얼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명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막 실내에 막 TV 켜놓고 조명을 밝게 해요. 막 뭐 일하느라고 막 200룩스, 300룩스 밝은 조명을 하다가 잘 때 되면 이걸 딱 꺼요. 그러니까 밝다가 갑자기 조명이 딱 꺼지는 이런 방법.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옛날 원시인들이 몇백만 년 전부터 우리 인류는 해가 지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망막이나 뭐 송과선이나 뭐 우리 뇌가 수면 시계가 거기에 셋업이 돼 있는 거예요. 적응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해라는 게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천천히 어두워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불을 바로 끄지 말고 중간 단계 조명을 반드시 둬라. 조금 어두워지는. 그러니까 이제 백열등으로 형광등 말고 백열등으로 간접 조명 방식으로 약간 좀 까맣게 어둡게 책을 읽기 힘든 정도로 주무시기 1시간 전에는 최소한 그런 중간에 어두운 조명 단계를 거쳐줘야 그래야만 우리 몸 안에서 멜라토닌도 잘 나오고 성장 호르몬도 잘 나오고 또 잘 때 이렇게 뇌파 검사를 해보면 깊은 수면을 잘 잔다. 그 얘기입니다. 그 꿈을 자주 꾼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이제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꿈을 자주 꾼다는 얘기는 렘 수면 때 눈동자가 막 움직일 때 깨는 거예요. 꿈은 렘 수면 때 우리 뇌가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렘 수면은 우리 몸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근육의 긴장도가 최대한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가장 깊은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몸은 완전히 축 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깨면 우리가 숙면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때 깰 때 꿈이 기억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꿈을 자주 꾼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그럼 어떨 때 그러냐? 지금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 조명을 너무 갑자기 끄거나 아니면 잘 때에도 뭐 창을 통해서 외부에 불빛이 들어오거나 TV가 켜져 있거나 뭐 아무튼 이런 경우. 깜깜할수록 좋다. 깜깜할수록. 심지어는 지금 이 외신처럼 조명의 단계로 그러니까 이 연구진들이 실제로 이 조도계를 차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잘 때 이게 밝을수록 심장병 위험률이 올라갔다. 이건 뭐 그전부터 족보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 특히 뭐 수면 장애나 더 건강을 위하는 분이라면 중간 조명을 하나 만드시고 이제 중간 조명을 이제 뭐라 그러나 아무튼 요새 보면은 백열 전등이 있는 이 무선으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거 있어요. 침실 한 구석에. 이제 잘 때가 되면 한 1시간 전부터 그 조명으로 모드를 바꿔야 돼요. 해서 이렇게 좀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그런 상태로 뭐 일렁일렁 휴대폰 보든 뭐 책 보든 뭐 이렇게 생각하든 있다가 잠잘 때는 완전히 그러니까 커튼에 암막을 쳐갖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네, 아이고,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뭐 얘기가 많아서 이제 오늘 주제를 지금 시작하네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죠? 예, 여러분, 뭐 질문 있으면, 뭐 또 다른 의견 있으면 하십시오. 네. 불을 켜놓고 자야 마음이 편하다. 아하, 이거 안 좋은데, 이거. 이거 습관을, 아무튼, 불을 아무튼 더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 오늘 주제는 장기료 박사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이제 제가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몇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인물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다이룸 님이 38세 간의 무릎 1cm. 예, 이거는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평생 그냥 달고 다니는 겁니다. 암 아니고, 그냥 얼굴에 점 하나 생겼다. 피곤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영상도 뭐 비온 뒤에 올라온 게 있고요. 이유는 지난 월요일이죠. 10월 20일이 간의 날이죠. 우리나라 간학회가 제정한 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는 날이죠. 근데 왜 간의 날이 10월 22일로 정했냐?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량 간 절제술을 시행한 날이 바로 1959년 10월 22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있냐? 오늘의 주인공인 장기려 박사님이 한 겁니다. 부산에서.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3개 옆 이상을 동시에 떼내는. 이게 지금도 어려운 수술이에요. 간은 피가 많이 나니까 혈관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혈이 안 돼요. 잘 꼼꼼하게 잘 안 떼면. 대량으로 떼내야 하는데 요거를 처음으로 성공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20일이 이제 간의 날. 러브스타님이 미녹시딜과 마이녹실은 예,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이녹실은 상품명이에요. 미녹시딜은 성분 이름이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제가 어딜 가냐면 KTX를 타고 부산에 가서 부산에 송도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부산에서 제일 오래된 해수욕장이죠. 행정구역으로는 이제 부산 서구, 그러니까 낙동강 다대포하고 이제 영도 사이에 있는 서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높다란 언덕에 좀 낡은 병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병원이 이제 고신대 보건병원입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알죠. 부산의 4대 메이저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대병원, 또 어디지? 동아대병원, 또 하나가 무슨 병원이지? 백병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고신대 보건병원이죠. 거기에 병원 꼭대기에, 병원 8층인가 꼭대기에 옥탑방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거죠. 거기를 제가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이제 병원이 허락을 해줘서 10월 20일 간의 날을 기념해서 오늘 주인공인 장기려 박사님이 생전에 머물었던 아주 소박한 옥탑방, 뭐 몇 평 안 되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 거죠. 자, 장기려 박사님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워낙 옛날 분이죠. 1911년도에 태어나서 1995년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이제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분이죠. 이제 일각에 알려진 건 이제 부산에서 무료로 의료 봉사를 했던, 인수를 베풀던 그런 의사로 알려져 있죠. 슈바이처로.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슈바이처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훌륭한 분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슈바이처도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분이죠. 그건 뭐 부인하지 못하는데 우리 장기려 선생님은 어쩌면 슈바이처보다도 더 훌륭하다. 저는 한 두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제가 왜 장기려 박사님을 잘 아냐? 이번에 뭐 가서 배운 것도 있지만 제가 기자 초년병 시절이죠. 1995년도에 제가 95년도지 장기려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장기려 선생님의 후배이자 친구죠. 평생을 같이 지냈던 장기려 선생님을 가장 잘 아는 그 전종휘라는 선생님이 이분도 이제 서울의대를 나오고 이분은 감염내과의 태두입니다. 전염병 연구로. 근데 일찍이 장기려 선생님하고 같이 부산에서 봉사 활동을 했던 분이죠. 그분이 서울에 저를 만나러 올라오셔갖고 반나절 가까이 인터뷰를 했어요. 장기려가 어떤 사람인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갖고 그 당시에 월간 중앙에 한 20-30장 되는 굉장히 그 특집 그 기사, 굉장히 큰 기사를 제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이 전종휘 선생, 이제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죠. 전종휘 박사님. 근데 그분이 그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한 장기려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슈바이처보다 훨씬 존경할 분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분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다니. 슈바이처는 훌륭한 분이지만 학술적으로 뭐 논문을 많이 쓰거나 수술 솜씨가 뛰어나거나 뭐 제자들이 많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장기려 선생님은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 서전, 평양의 경성의전, 그리고 서울대 의대의 초대 외과 주임 교수, 그러면서 논문도 많이 쓰고 특히 간 절제 수술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대를 리드하던 선구자적인 수술을 했던 그런 명의였다. 의술로. 그리고 또 하나 장기려 선생님이 뛰어난 건 엄청난 그 사회운동가였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난한 사람들을 단순히 병원 차원에서 무료로 진료한 것에서 떠나 제도적으로 부산 지역에 그 청십자 의료 보험조합을 만든 거 아니고 오늘날 그 건강보험의 효시가 되는, 시작이 되는 그 척박한, 그게 1950년대 그 척박한 시절에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의촌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무의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갖고 의과대학생 시절에도 뭐 농촌에 내려가서 무의촌에 의사가 없는 깡촌에 가서 뭐 무료 진료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더 했죠. 의사가 귀했던 시절이고. 그런데 돈이 없어. 그래갖고 장기려 선생님이 70원, 그 당시에 70원을 매달 받아갖고 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때 담배 한 갑이 100원이었대요. 담배값이 100원인데 담배값보다도 못한 돈을 받아갖고 요즘은 담배 얼마? 그러니까 뭐 몇천 원 하겠죠. 그걸로 그래도 이렇게 모으면은 십시일반. 그러다 보험 형태로 누가 아프면 큰 돈이 들 때 그걸로. 그래갖고 처음에 한 700명, 800명 했다가 그 당시에 뭐 몇만 명으로까지 늘어나서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했던 그런 분이죠. 그죠? 그리고 더 가슴에 와닿는 건 슈바이처는 그래도 그 부인하고 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셨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근데 이분은 장기려 선생님은 여러분 그 수뇌부 아시죠? 1950년도에 부인하고 생이별을 한 거예요.
그리고 95년도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무려 45년 동안 세상에 남자가 수절을 한 거예요, 수절을. 이산가족 가운데 여자는 수절하는 경우가 몇 명 있어요. 꽤 있어요. 남자는 다 새로 재혼을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아는 한 우리 장 박사님은 끝까지 북에 두고 온 딸과 장남 그리고 자기의 아내 김봉수 여사님이죠.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한평생 수절했다. 45세 될 때까지. 뭐 이런저런 스캔들도 하나 없이.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장기려 선생님 얘기를 좀 할게요. 장기려 선생님은 이제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비교적 유복한 환경인 것 같아요.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집안이었고, 개신교, 아주 독실한. 그리고 이제 그 평양의 경성의전, 지금의 서울의대의 일제시대니까 거기에 수석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이거 공부를 잘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백인재 선생님이라고 당대 최고의 외과의사, 그분의 수제자가 됐죠. 그래서 경성의대, 서울대 의대의 그 외과 교수로 지내면서 후학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도 하고, 결혼은 김봉수 여사는 이제 같은 동네의 내과 의사의 따님인데 뭐 피아노도 치고 뭐 신여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은 분인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장기려 박사님의 자서전을 저도 읽어봤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결혼하려고 부인이 못생겼대요. 이게 예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 매력이 별로 없었대요. 그리고 본인은 그 당시에 그 모윤숙이라고 그 문학가 있죠. 여류 문학가. 그분을 흠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 참. 다른 여성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마음이 있고, 자기 부인은 별로였는데, 근데 뭐 어떻게 뭐 하다가 그 뭐 소개해 준 사람이 너 그 여성이랑 결혼할까 안 할까 빨리 결정해 해갖고, 착해 보여갖고 이제 평생 나만,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오고 나는 기독교를 열심히 믿어야 되고 뭐 이런데 나랑 결혼해 줄 수 있겠어 하니까 그 사모님이 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회고록을 보면 결혼한 이후로 점점 아내가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외모는 코가 낮고 해갖고 이렇게 좀 매력이 없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남편 사랑이 지극했나 봐요. 그래 한 번은 물어봤대요. 장기려 선생님이. 당신은 왜 그렇게 나를 좋아하느냐.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내가 미남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멋있는 남자도 아니고 맨날 환자 병원에 가서 고름 짜고 뭐 이런 거만 하는데 뭘 날 이렇게 좋아하냐. 그런데 그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제가 아는 한 제일 잘생긴 남자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참. 그 당시에 참 그 사모님도 대단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자도요, 잘생겼다는 얘기 굉장히 듣고 싶어 해요. 여자만 예쁘다, 외모 중요한 게 아니고, 남자도요, 제일 자존심이 올라갈 때가 뭐냐? 외모를 칭찬해 줄 때입니다. 여성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참 미남이신데요? 참 잘생기셨습니다. 뭐 어쩌면 이렇게 뭐 코가 예쁘나요? 뭐 이런 거. 근데 이 김봉수 여사님이 진심인지 아니면 뭐 의도적인지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외모를 칭찬했대요, 자기를. 그래서 참 특이한 여자네. 아무튼 뭐 그렇게 가정적이고 뭐 노래도 불러주고, 그 사모님이 불렀던 노래를 지금도 기억을 해서 자서전에 그 가사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이분은 평양에 있고. 근데 워낙 그 대단한 외과 의사니까
뭐 개신교, 원래 공산당이 기독교를 싫어하지만 탄압을 하지만 이분은 워낙 나라가 필요한 분이니까 잘 우대를 했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공산당 간부들이 우대해주고, 이분이 또 사심이 없는 분이니까 정치색도 안 타고, 그러니까 그 대접을 잘 받고 뭐 상도 받고 그랬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김일성이 이 충수염, 맹장염이 생겨서 이분을 찾아오기까지 했대요. 근데 마침 이제 이분이 교회 가느라고 없어갖고 이분 말고 그 병원에 있던 다른 분이 수술을 해주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에피소드 때문에 김일성의 맹장 수술을 해줬다 뭐 이런 걸로 나중에 공산주의자가 아니냐 해갖고 뭐 남쪽에 내려와서 뭐 뺨도 맞고 뭐 무슨 뭐 군인들한테 뭐 이런 폭행도 당하고 아무튼 뭐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 평양에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잘 나갈 때 추는 이광수라고 아시죠? 당대 문학가, 사상가. 그분이 이제 그 몸이 안 좋아서 이 바로 장기려 선생님이 주치의로 계속 돌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장기려 박사를 보고 하도 공부밖에 모르고 고지식하니까 바보 이사다. 이 사람 바보다. 그 자기 소설의 주인공으로까지 뭐 삼을 정도로 참 아무튼 특이했던 분인 것 같아요. 올곧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있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6.25 전쟁이. 그래서 전쟁 통에도 이제 뭐 부상당한 사람들 평양에서 치료하다가 나중에 이제 국군이 또 올라왔대요. 평양이 수복이 되니까. 또 국군 때도 뭐 외과 의사니까 뭐 잘 해주고. 그러다가 중공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가야겠다. 특히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내려가자 해갖고 그 미군 부대에 무슨 미군이 몰던 찝차를, 이분이 워낙 유명한 그 어떻게 보면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분이니까 전쟁통에도 뭐 외과 의사는 이제 찝차에 그 둘째 아들하고 타고 가고 자기 와이프하고 부모님하고 큰아들 딸은 먼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먼저 도망가게 하고 자기는 나중에 찝차로 타고 가는데 참 이 사연이 아쉬워요. 이 자서전에 다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요. 피난민으로 막 엉망으로 이제 막 하는데 찝차를 타고 가는데 피난민 행렬에서 자기 와이프를 봤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 그 장가용이 제 스승입니다. 저 해박 교수를 지냈거든요. 아드님이. 아빠 저기 엄마다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워낙 고지식해갖고 아니 이 전쟁통에 다 이렇게 가는데 내 와이프만 태우겠다고 하면 이게 일단 공정하지도 않고 또 다른 피난민들이 뭐 너도나도 타려고 할 테니까 혼잡스럽고, 자기가 아마 부탁을 했더라면 그 미군 그 장교가 들어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공명심 때문에 그 부탁을 안 하고 꾹 참고 그냥 뭐 알아서 내려오겠지 하고 내려왔는데 웬걸 중간에 그 북한 분이 먼저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끊긴 거야. 그래서 생이별을 한 거예요. 생이별. 그 후회가 지금도 절절하게 남아있더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린 얘기는,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건요 그냥 후회하지 말고 바로 지르세요. 평생 남아요. 평생.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사택에 갔잖아요. 그 옥탑방에. 정말 검소하더라고요. 이 뭐 가구나 이런 거 옛날 가구, 우풍도 심하고. 주무시던 방에 가니까 이제 뭐 편지도 있고 뭐 이렇게 조그만 침대 있는데 세상에 거기 그 교탁에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북에 있던 그 와이프하고 따님 사진이 있더라고요. 결국 못 만났어, 이산가족 때도.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이제 나이 한 80 다 돼갖고 사진만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와이프하고 딸 사진을 보고 위안을 삼은 거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아들, 딸과
배우자와 생이별을 해야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40몇 년, 45년 동안이나 못 만나고, 아이고, 참 안 됐어요. 그때 그랬더라면 같이 가는 건데. 그 전쟁이 비극이라는 얘기입니다. 생존다리님이 분단 비극이 더 절실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북에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3대가 철혈 통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좋다고 뭐 내재적인 접근이 어쩌고 옹호하는 인간도 있고 악마 같은 존재죠. 북한의 김일성 3부자는 정말 우리 한민족 역사에 저런 악마도 없어요. 수천만 동포들을 자기 일가의 쾌락을 위해서 100년 가까이 저렇게 아이고 참 이 무슨 비극입니까? 갑자기 화가 나려고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요. 저는 뭐 낙관합니다마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중대한 축이 사실은 미국의 역할이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뭐 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의 자본이 빠져나가면 대한민국이 올고지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저는 쉽지 않을걸요. 여기저기서 아마 선동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어디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저는 그때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저는 도망 안 가고 이 한 명 죽어서라도 저 싸웁니다. 총 쏠 줄 알고. 그런 결기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갑자기 그래서 이분은 그 가족과 헤어지고 남은 그 회환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올고지 기독교 봉사로 바친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부산에 내려와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이분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한 분 잊혀지면 안 되는 게 전영창이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굉장히 그 일제시대 갑부집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인가 호주인가 어디로 유학을 갔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전쟁이라면 다 도망가기 바쁜데 온 거예요. 유학생인데 어떻게 왔냐. US 달러로 그 당시에 1,500불을 모아갖고 동방의 가난한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내가 우리 조국을 도와주러 가야 되니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그 코쟁이들이 백인들이 그러냐 하고 돈을 뭐 줬나 봐요. 그 기독교의 그 기독교끼리 끈끈한 게 있고 그래갖고 그 돈을 모아갖고 이분이 온 거야 부산에. 참 대단한 분이죠. 남들 다 편하게 살려고 도망가는데 전영창이라는 분. 그 후손이 이제 거창에 그 유명한 대안학교를 또 지어서 대한민국 교육에 기여했잖아요. 그 전영창이라는 분이 돈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 단체하고 이 장기려 박사님하고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유엔이 돈을 또 댄 거야. 유엔이. 그래? 너네가 그럼 병원 해. 해갖고 유엔이 돈을 대고 그래갖고 이 보건병원이 부산에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많은 것에 정말 우리 할아버지가 나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잘 살았대요. 일본에서 그 무슨 사업을 해갖고. 근데 이제 해방된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부산에 처음 내렸는데 내릴 때 첫 느낌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고 항구가 온통 똥밭이요. 똥으로 칠갑을 해서 걷고 다닐 수가 없었대요. 그 정도로 열악하고 사기꾼이 파글파글해서 일본에서 갖고 온 돈 다 털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인데. 근데 이런 나라를 만들 때까지 장기려 선생님이나 이 전영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종휘, 이분도 의과대학 교수인데 좋은 일을 하려고 장기려 선생님하고 의기투합해갖고 부산에 이 보건병원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도 시작을 하고요. 그래갖고 그 공로로 이제 장기려 선생님이 막사이사의 상도 받게 되고, 그죠? 정말 참. 그래서 이 장기려 선생님은 말년에 중풍이 오신 거예요. 중풍이.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몸이 거동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옥탑방에 혼자 계시면서 이제 레지던트들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레지던트 1년 차가 제일 막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매주 집담회, 그 학술 그 케이스 발표하면은 이제 원로 교수부터 참가하잖아요. 장기려 선생님이 제일 원로니까 서울대 의대에 지금도 서울대병원 가면 제1대 주임 교수님이 장기려 박사님이 사진이 있다니까요. 당대 최고의 서전이고. 그래서 그 거동이 불편한 장 선생님을 1년 차가 그 계단으로, 그 계단이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가팔라요. 그 당시에 뭐 건축 기술이 뻔하잖아요. 혼자 가기도 막 위태위태한데, 그렇게 1년 차가 2명이 올라가서 장기려 선생님을 업고 앞에서 뒤에서 부축을 해갖고 모시고 내려오는 게 그게 관례였다 그러더라고요. 참, 하여튼. 대단했죠. 그래갖고 보면은 그 나중에도 장기려 선생님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니까 미국에 유학 간 한국인 또 여자 의사 한 분하고 또 간호사 한 분이 또 연민이 싹 텄다고 고백한 게 나와요. 근데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나는 내 아내를 잊을 수 없고 재혼은 못한다. 그래갖고 여자들이 포기를 하고, 놀라운 건 그 간호사분도 아마 우리 장 선생님을 사랑했나 본데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고, 근데 그 다른 남자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병원에 또 크게 기부를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주 재밌어요. 아무튼 보면은 사람 사는 사회는 다 똑같으니까. 근데 참 45년을 수절을 한다는 건 참. 그래서 제가 장 선생님의 그 자서전이나 전종희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뭐 아무튼 기도, 뭐 평생 그냥 기도하고 뭐 목회 활동하고 환자 진료하고 뭐 그런 거밖에 안 하신 분이니까, 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뭐 어디 뭐 여행을 뭐 즐기고 개인의 쾌락은 전혀. 나는 가능할까? 만일 진짜 뭐 우리 집사람하고 전쟁으로 헤어진다. 그래갖고 이제 저는 좀 웃기는 얘기 나가는, 집사람하고 뭐 전쟁이 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만나지? 그러면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능력이 되는 사람이 상대 나라에 어떻게 하든 잠입을 해갖고 1월 1일이나 생일날에는, 그러면 이제 1년에 3번은 되니까 그 나라의 수도의 역에 시계탑 앞에서 가서 기다리자. 참 무슨 뭐 옛날 쌍팔년도 소설책 주인공처럼 뭐 그런 약속까지 또 했습니다. 집사람하고. 만일 헤어지게 되면 수도의 역에 시계탑 앞에 새해 설날이나 뭐 생일날 가서 기다리자. 뭐 기다리려도 뭐 서로 수절해야지 기다리지, 뭐 딴 사람 만나면 뭐 못 가잖아요. 네, 현봉학 선생님도 흥남 철수작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의사였죠. 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장기려 선생님 책은 자서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출판이 되나 모르겠어요. 전쟁이 나면 강남권은 내부에서 내란이 일어나 피해 축제가 되지 않을까?
글쎄요, 뭐 전쟁 나면 다 죽는다고 봐야죠. 요즘 무기가 뭐 워낙 발전해서. 그리고 피난도 의미가 없고 그냥 집에 있어야죠. 근데 아무튼 저는 가만히 안 죽을 겁니다. 한 놈이라도 그냥 시계탑이 고장났다.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아이고, 아무튼 참, 아무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공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시대의 아픔이 요즘 같은 젊은이들 인스턴트 사랑에 익숙한 쾌락에 찌든 이런 세대들이 이런 장기려 선생님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을까? 뭐 슈바이처 요즘은 저 때는 그래도 의례적으로라도 의대 들어오면 난 슈바이처가 될래요. 무의촌에서 뭐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할래 이런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싹이 말라. 그런 애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래요. 아이고 참. 그러면 진짜 나는 과연 우리 집사람과 헤어지면 다른 여자를 안 만나고 수절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이런 마음을 우리 집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뭐 이제 나이 저도 60인데 뭐 수절이라는 말보다도 그냥 뭐 집사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돈해 가고 그런 거지. 뭘 또 새로 살림을 차리고 뭐. 말리양님 강남공화국입니다. 그게 뭐 마음이 아프긴 한데 어디나 어느 나라나 1급지라는 건 있으니까. 공산당 국가도 1급지는 있죠. 평양에도. 어느 부분은 좀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못 가는 게 꼭 실패인가 그런 건 아니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남자가 수절은 어렵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아무튼 이 폐수술한 이후로부터 막 생물학적인 욕구나 이런 거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냥 겨울이 싸듬고 음악 듣고 책 읽고 영화 보고 자전거 타면서 쏘다니고 뭐 누워서 바둑도 혼자서 잘 놉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매일 집사람하고 양재천 데리고 다니고 클레어님 전쟁은 아마도 안 날 겁니다. 오히려 지금 북한에서 전쟁 날까봐 두려워서 그 도로를 다 폐쇄했대잖아요. 아니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권력을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누리고 있는데 전쟁 나면 지만 손해지. 북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저는 뭐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름이님이 재혼을 빨리 할 것 같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냥 네 마음은 많이 아프겠지만 우리 장기려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신데 뭐 그렇게 대단히 좋은 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혼자 조용히.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장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뭐 95년도니까 딱 30년 됐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병원 앞에 도로도 장기려로 해서 이제 명명을 해서 도로에도 공식 명칭이 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기려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그 고신대 보건병원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시설은 굉장히 낡았는데 오래돼서.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의 암 전문 센터를 지었고 그리고 분야별로 아주 훌륭한 의사들이 많으시고
제가 무엇보다도 감탄하는 게 이제 가장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고 이제 환자한테 돈을 많이 이렇게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급여를 가장 적게 요청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도 아무도 필수 진료 교수님들이 도망가서 문을 닫고 하지 않아서 부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글로 몰려서 외래가 막 미어 터질 정도로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어쨌거나 그리고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써서 그 원장님도 비즈니스 타고 남아공까지 가서 그래서 또는 미얀마 이런 데 가서 무료 진료 개신교답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빅5 병원의 의리의리한 대리석과 호화 시설과 빚가번쩍한 것만 보다가 허름한 부산의 병원 보니까 제가 좀 느끼는 바가 컸다는 얘기예요. 의료가 과연 저렇게 비용 유발형으로만 가는 게 옳은가? 결국은 누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다 안고 가야 하는데 안 그래도 건보가 지금 재정 엉망이고 근데 지역사회에 저런 병원이 있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가. 놀라운 건 실력도 출중해서 간 이식 수술도 잘 하시더라고요. 암 수술도. 역사도 오래되고. 실제로 그 병원의 교수님들이나 가족들이 암에 걸리면 서울로 안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장기려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받은 병원인지 몰라도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니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도 너무 10%의 효능 향상을 위해서 100%의 돈을 지불하는 너무 이런 쪽으로만 가는 거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비용을 좀 적게 내고 꼭 필요한 것만 과잉진료하지 않고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필수진료 응급 환자들 뺑뺑이 안 돌릴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런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 박사님과 함께 거기 병원에 가면 장 박사님 흉상도 있고 고신대 보건병원이 잘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2의 제3의 그런 장 박사님의 중심을 이어받는 병원들이 좀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거기는 아무래도 보니까 언덕이 있고 교통도 불편하고 건물을 막 우겨 넣어갖고 부지가 좁으니까 사실은 좀 병원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도 환자들이 많고 그리고 되게 그 지역이 좀 약간 경제가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믿음이 가는 병원이고 그래서 아주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고신대 병원의 교수님들도 참 사람들이 다 착해 보이대. 그게 중요하죠. 의사가 불친절하고 환자한테 어떻게든지 돈을 베껴 먹으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고 이런 데 사실 많거든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과잉 진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과잉 진료를 지적하는 글을 갖다가 썼더니 메디게이트라고 의사들만 들어가는 사이트에서 저를 쫓아냈잖아요. 영업 비밀인가? 그거를 해갖고 우리만 나쁜 놈 만들었다 해갖고 저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축출됐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진짜. 환자가 없는 의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장 박사님 보면서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이지만 후손이지만 또 제가 의과대학의 먼 후배지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영창 선생님이나 전종희 선생님이나
당시에 정말 그 전쟁통에 나라로 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그런 형편없는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불태웠던 지저스 와블님이 복음병원 의사로 가라. 뭐 때 되면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달란트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한 사람의 임상의사보다는 비욘드를 운영하고 또 다른 방송이나 강연이나 뭐 책을 낸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그래, 아무튼 참 장기령 선생님이 참 고맙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홍쇼를 아껴주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장기려라는 분이 오래전에 계셨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인간적으로 와닿는 건 검소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한평생 한눈 안 팔고 자기 아내를 그리워하며 사진 한 장으로 말이죠. 수절하면서 45년을 살았다. 이건 정말 참 남자가 보기에도 멋진 남자다. 멋진 남자가 뭡니까? 뭐 근육이 뭐 울퉁불퉁하고 싸움을 잘하고 뭐 돈을 잘 벌어주고 뭐 화끈하고 뭐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체구는 작고 뭐 외모는 볼품없고 뭐 돈은 많이 못 벌고 사회적으로 출세하지 못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한 여자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로서도 진짜 멋진 남자고 김봉숙 여사님도 신혼 초에 일찍이 내 남편이 잘생겼다.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라고 칭찬을 해주신 걸로 보니 알아보신 거죠, 일찍이. 그죠? 예. 네, 우리 장 선생님 좋은 곳에 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아무튼 뭐 제 개똥 철학부터 해서 뭐 여러 얘기 들려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늘 감사하고요. 다음 주 좀 날이 쌀쌀하다 하니까 옷을 좀 밤에 주무실 때 단단히 하나 입고 주무십시오. 저는 또 다음 주 홍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